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우리 동물 파트 40장 내용을 볼 겁니다. 잠깐 필기를 보면, 우리가 동물, 라는 파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식물 쪽에 대한 얘기를 보겠죠. 동물 생리학, 그 다음에 식물 생리학. 식물 생리학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한 10% 정도 안쪽에 숙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0문제라면 3문제 혹은 2문제. 40문제라면 4문제 이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태학. 그 다음에 진화학.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생태학과 진화는 특강으로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은 제가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 학원 25일 날 쉬는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학원을 열지 않으니까 나와서 방황하지 마시고 대신 독서실은 연다고 합니다.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9층 독서실 여니까 25일 날 또 갈 데가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독서실에서 봅시다. 저는 빠질게요, 근데.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역시 똑같이 목요일인데, 진화 특강을 제가 합니다. 신촌 쪽에서 진행하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서 들으시고, 안 되시면 제가 인강 올리니까, 인강으로 들으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4회 동안에. 자, 그 중에 3회 이상을, 동물 생략을 이제 볼 겁니다. 동물 생략 파트를 쭉 진행을 이제 할 건데, 이 파트가 나오는 것들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가볍게 조직에 대한 얘기와 함께 조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원래 순서대로 본다면 조절기관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삐뚤어졌죠. 오늘 밖에서 음악도 들리고, 고성도 들리고 막 하네요. 내 강의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자, 조절 파트를 하게 되면, 자, 이쪽은 신경계. 저 사람 목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내분비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대한 역할을 본다든지, 자, 이거 이어가지고 바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본다든지, 자, 그 다음은 감각계를 본다든지, 그 다음 운동계를 본다든지, 이런 순으로 가면은 참 얘기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호르몬들, 내분비 중에 나오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조절되는 것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신경계, 그 다음에 온몸을 다 관장하는 말초신경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감각들 어떻게 바르는지 얘기도 하고, 그 감각이 왔을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본다면 참 아름다울 텐데, 우리 캠벨 교재는 막 순서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의 파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사실은 하는 게 맞죠. 생리학. 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내분비계는 2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가 실제 될 때는. 자, 그 다음은 자율조절기구. 자율조절기구. 내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신경이라든지 또는 내분비 조직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나눠보면,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혈관 시스템, 림프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순환계에 있고, 호흡계, 폐, 운동, 소화계는 소화관에 대한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 영양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배설에 대한 얘기는 신장에 대한 얘기로 거의 국한돼서 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순환과 호흡은 좀 묶여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화라는 것은 약간 별도긴 한데 배설과 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또 우리 캠벨 교재는 뭐 중구난방이니까 지금 동물 생리학의 제일 첫 번째로 이게 나와요. 말이 됩니까? 어쨌든 뭐 먹는 거를 중요시하는 분이 썼나 봅니다. 얘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서가 없이 보는 거죠. 그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단락별로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왕 보자면 이렇게 보는 게 좋죠. TV 교재는 이렇게 아름다운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TV 교재는 여기까지가 TV 3권입니다. 여러분이 3월 달에 배울 내용들. 여기까지가. 여기는 4월 달에 배울 내용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면역. 그 다음은, 발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출제될 때에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 이상, 여기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밑에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가 각각 이제 숫자가 늘어나죠. 세 문제, 세 문제. 이쪽 가면 여기서 또 역시 한두 문제 이상. 여기도 두 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되는 게 특징이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동물 파트입니다. 크게 나눠도 이렇게 많은 파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중에 40장은 이 얘기 좀 하다가 요 얘기 약간 건드립니다. 요 얘기 이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뭐 순서가 이거대로 나오지 않고 막 나오니까 그냥 우리 단락별로 그냥 특징들을 봅시다. 일단은 뭐 기본 과정에 있는 그 캠벨 교재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십시다. 자, 40장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뭐예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기관들을 지금 표현해 놨죠. 이 교재에서도요. 그래서 보니까 순환계도 있고 호흡계도 있고 소화계도 있고 배설계도 있고, 그래서 소위 기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사실 묶어놓은 거죠. 걔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는 거를 뭔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크게 중요한 사항은 지금은 없어요. 자, 바로 조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체계를 다시 한번 좀 적어드리면,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소개한 것은 사실은 기관계에 대한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동물 생략을 공부할 때 기관계라는 거 단위로 다 설명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기관계라는 것들 이루는 것들이 이게 이제 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소화계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하나의 기관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밑에는 조직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이룬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기관을 이룬다 하면 무슨 조직, 무슨 조직, 무슨 조직, 무슨 조직이 기관을 이루어, 즉 위를 이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이 뭐가 있을까? 자, 그 4개 조직이 있다는 거죠. 상피 조직, 자, 그 다음 결합 조직, 자, 그 다음 신경 조직, 또 하나는 근 조직. 자, 여기서의 신경과 기관계, 신경계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이건 말 그대로 신경 세포들 또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어떤 세포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 신경계에도 일부 구성 성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기관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신경을 적은 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 운동계하고는 약간 구분 일단 시킵시다. 이거는 기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직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신경과 근육이고, 위엔 상피. 자, 이것은 바깥과 면하고 있는 곳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우리 상피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바깥쪽 이것도 상피 조직인데 입을 벌리면 이 안쪽도 상피 조직입니다. 바깥쪽과 만나고 있으니까. 내부에 갔을 때에도 여기 위가 있잖아요. 그럼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바깥쪽 부분이 상피 조직. 근데 위 안에는 공간이 있죠.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 그 안쪽 공간과도 만나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게 또 역시 상피 조직. 상피 조직들은 어쨌든 바깥쪽과 만나는 쪽에 있는 것들을 상피 조직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합 조직은 뭐냐? 나머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식료 조직 외의 것들은 결합 조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어준다라는 표현이 결합 조직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 게 기관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뭐 조직의 정의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게 뭐 상피 조직이냐, 결합 조직이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내용을 다시 봅시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상피 조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교재에 상피 조직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상피 조직은 이 친구가 이제 개인데, 그죠? 입을 딱 벌렸을 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관에서부터도 이미 만나는 면이 전부 다 상피 조직입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이제 위가 지금 보이는데 위에 이 바깥쪽 부분도 역시 상피 조직, 안쪽 부분도 역시 상피 조직이 되는 거죠. 그죠? 각각의 위치하는 곳의 상피 조직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약간 모습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피 조직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형태가 꽤 다양하죠. 보니까요. 보면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상피가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과 만나는 지역이 다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은 그냥 단층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층. 길쭉한 형태니까 단층 원주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했고. 거짓 단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층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역삼각형, 정삼각형 어떻게 보면 형태로 좀 놓여지는 게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 층인데 이렇게 삐껴져 있다 보니까 다층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거짓 상피 조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상피 조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 자,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 교재에 슬쩍 실려져 있을 텐데 상피 조직의 극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극성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극성문자가 뭐가 극성문자죠? 예, 맞아요. 자, 뭔가 분포가 다르다. 예? 방향성이 있다. 이런 게 극성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상피 세포라고 했을 때, 뭐 이건 보니까 여러 가지 층이 있는 것 같아, 일단. 근데 상피 세포라고 했을 때, 바깥쪽과 만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정단면. 그 다음에 몸의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기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을 갖고 들어야 한다. 그러면 극성 있게 송이 된다는 것은 세포의 안쪽으로 갖고 들어온 일이 일어나고 세포의 이쪽 바깥쪽 기저면 쪽으로 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면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정단 표면 쪽에서는 안쪽으로 기저 표면에서는 상피 세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극성이 있게 방향성이 있게 이렇게 아래 방향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성송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송을 말하는 것인데 정단면과 기저면을 기준으로 보면 정단면에서는 상피 조직이 있는 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기저면이 있는 쪽에서는 상피 세포의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수송을 우리가 극성송이라고 한다. 그럼 반대도 가능할 수 있겠죠. 어떤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역으로 기저 표면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상피 세포 안쪽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단 표면 쪽에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역시 극성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으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또는 나가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물질에 따라 다르겠지. 그때 그들을 각각 극성송할 수 있는 이유는 상피 세포의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상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를 잘하냐면 이제 각각 기관계들을 우리가 다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관계 상피 세포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기관계 상피 세포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그래서 이쪽을 이제 바깥쪽이다. 아웃, 바깥쪽이다. 이쪽은 내 몸의 안쪽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상피 세포를 만약 한 층으로 그렸을 때 다층도 있지만 단층도 있으니까 이쪽은 뭐예요? 무슨 면? 정단면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뭐예요? 기저면이 되는 거죠. 기저표면, 기저면.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수송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여기서 일로 들어가느냐, 반대로 나가느냐. 응? 어떤 물질이 일로 나가느냐, 반대로 들어가느냐. 그죠? 거기에 존재하는 수송하는 단백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세세하게 뒤에서 얘기들이 막 나오죠. 물론 이 캠벨 교재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 시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 상피 조직을 이제 향후에 볼 때에는 정단면과 기저면항을 놔두고 무슨 수성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십시오. 물론 제가 설명 계속 해드릴 겁니다만. 자, 이번에는 결합조직이라는 걸 보도록 합시다. 자, 결합조직은 앞에 그려져 있는 대로 몇몇 성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긴결합조직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성겼다. 즉 뭐 이게 섬유조직이긴 한데 잘 이렇게 얽혀져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조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긴결합조직. 밑에 보니까 섬유성결합조직이라는 것도 있죠.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아래 단계 보시면 이렇게 섬유성결합조직.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지방조직. 그 다음에 연골. 자, 위에 잘렸네요. 이거 혈액.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것들이 특징인 건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잘 물어보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다 여러분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어떤 것들이 뭐를 구성하는지.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에 미트히트 시험에서 요거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뭐 연골 세포의 그림을 요걸 그려주고 여기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용어를 썼었거든요. 콘드로이드 환상령 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그냥 말로 적은 거예요. 맞냐 틀리냐 이렇게 고르는 걸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저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뭐 한 5년 이상 공부하면 하나 나올까 말까 이런 상태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된다. 뭐 지방조직 얘기했는데 이게 상피조직일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합조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신경조직하고 근조직이 여기 그림에 빠져 있는데 용월교재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용월교재를 제가 출판사에서 이 책 그림들을 받았는데 몇몇 그림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챙겨놓는데 빠뜨렸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엔 그림이 있죠, 그죠? 신경조직, 근육조직이라는 게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신경세포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근육세포 형태 그려져 있을 텐데 그건 뒤에 가면 좀 자세하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4개의 조직이 있고 그 4개의 조직 기관을 이룬다라는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조절기구에 대한 얘기. 자, 내분비계와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40장에서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 기관은, 기관계는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얘들이 다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호르몬에 의한 신호조절 해가지고 내분비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조직을 내분비 조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얘는 반드시 혈액으로 가게 되어 있고 혈액을 따라서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돌아다니던 중에 호르몬이 빠져나가서 어떤 특정한 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에만 영향을 줘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면 위쪽에 있는 세포들은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하고 만날 수 있는 수용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얘는 표면에 수용체가 있습니다만 동그라미의 저 신호분자하고는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수용체의 종류를 옳은 거를 갖고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배워요. 어떤 내분비 조직들이 있을까? 내분비 조직들의 이름들을 막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분비 조직이 어떤 호르몬을 나오게 하느냐 그걸 또 쫙 외우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기본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 알고 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어떤 내분비 조직이 작용하느냐. 그럼 걔가 어떤 호르몬을 내놓느냐. 그럼 그 호르몬이 나왔을 때 혈액 타고 이동하는데 그때 그것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 즉 어떤 세포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아주 단순하게 탁탁탁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내분비 조직이라면
외분비 조직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외분비 조직은 몸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을 외분비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땀 나오는 거 이거 외분비 조직이죠. 몸 바깥으로 땀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우리 소화 뭘 먹었어요? 자, 소화액이 나오죠. 위장에 또는 소장 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외분비 조직이죠. 외분비 조직은 분비되는 물질이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르몬. 그건 내분비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내분비 조직 설명하면서 외분비 조직도 잠깐 한번 봤어요. 자, 다시 이제 조절하는 파트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신경에 의한 조절. 자, 어떠한 자극이 신경세포에 오게 되면 그 신경세포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세포 앞에 바로 들이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어떠한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있죠. 즉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물질이 바로 그 세포에게 바로 공급되는 거예요. 얘랑 차이점 아시겠어요? 둘 다 신호 분자긴 한데 얘는 혈액을 따라 그냥 돌아다니다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직접 그 신경세포가 그 해당되는 세포 앞에 바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 세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왼쪽과 마찬가지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그 수용체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그 수용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세포가 어떤 특정한 반응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44-7번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교재가 갑자기 조절기구에 대한 한 예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지 40장에 그 얘기를 해놨거든요. 우리 조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펴봤고 출제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아닌데 각각의 조직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고 특히 결합조직의 예들과 구성 성분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정리는 TV교재 잘 되어 있으니까 TV교재 보시 정리한 거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기관계들에 대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의 참고자료처럼 조절작용에 대한 예를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절작용의 예 중에서 우리가 항상성 조절이라고 해서 우리 체내에서 어떠한 일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작용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하자는 겁니다. 자, 생물들이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팩터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 몸 안에 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산이라는 게 혈액에 어느 정도의 농도로 있어야 될까? 이게 정해진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지 없애려고 하겠죠. 몸 밖으로 버리든 어떻게 하든. 그 수치만큼 안 되면 어떻게든지 그걸 획득하려고 하겠죠. 그죠? Na 플러스 이온도 마찬가지야. 혈액에 일정한 농도의 Na 플러스 이온이 있어야 돼요. Na 플러스 없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너무 많아도 안 좋아져요. 일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아마 항상성이라는 게 다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관심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껏 해봐야 한 5가지 정도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혈당량. 두 번째는 혈중의 칼슘 농도. 세 번째는 삼투몰. 네 번째는 체온. 다섯 번째는 pH.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것이고 거의 매년 이 중에 2개 정도가 출제가 잘 돼요. 이 2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교재가 이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체온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중요도를 본다면 혈당량 아주 중요하고요. 혈중 칼슘 농도 조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당구솔림처럼 잘 나오는 편이고 삼투몰은 또 잘 나오는 편이고 pH 조절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온과 pH 조절은 좀 약간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나머지 위에 3개 파트는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중에 체온 가지고 먼저 살짝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생체 안에서 체온이란 게 조절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살짝 맛보기로 한번 보여주고 나머지 것들 중심으로 뒤에 이제 내분비계하고 신경계 가면 거기 가서 좀 더 약간 자세하게 다 다루고. 자, 교재 순서대로 보다 보니 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수달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농어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내온동물이라 부르는 애. 자, 얘는 항상성을 이 정도 수치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하니까. 즉 외부의 온도하고는 상관없이 얘는 온도를 이만큼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온도를 만들어낸다. 자기가 열을 발생하는 어떤 장치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온동물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얘를 보니까 얘는 항상성이 없나? 온도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좀 자신의 내부의 체온이 변해요. 그럼 항상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이런 특성을 가지냐면 지금 보면 외부의 온도하고 지금 뭐예요? 비례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의 그 근원을 외부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온동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항상성이 없을까? 얘도 있죠. 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의 체온이 20도씨라고 한다면 얘는 20도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도씨의 물에서만 삽니다. 다른 데로 가진 않는 거죠. 온도가 변해? 그럼 이동합니다. 자신의 온도가 맞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온도가 안 변하는 애는 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성을 오히려 더 잘 유지하죠. 그렇죠? 온도 변화가 심한 애는 오히려 얘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기 스스로 온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얘는 서식지 환경을 좀 많이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더운 곳에 가면 좀 체온이 올라가고 추운 곳에 가면 체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를 항온동물, 얘를 변온동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잘 표현 안 하죠. 그죠? 내온동물, 외온동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얘기했습니까? 얘는 자기가 뭐예요? 행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내 체온이 변하는 것 같아? 그럼 따뜻한 곳으로 갈까? 추운 곳으로 갈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얘기했죠. 체내에서의 기작을 얘기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체온에 대해서는 설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도씨라는 걸로 설정점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그 설정점을 20점으로 잡았을 때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그 온도를 떨어뜨리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 그럼 뭔가 올리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절이죠. 그죠?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은 바로 이와 같은 기작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인차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자, 항상성이라는 것을 36도에서 38도 사이를 유지하겠다. 자, 우리 체내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37도 정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보다 만약에 상승을 했다. 온도가 상승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떨까요? 설정점이 37도시라면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온도를 낮춰야 돼요. 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인지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시상하부라는 거. 그쪽에서 신경을 통해 가지고 또는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사실은 내리게 되어 있죠. 자, 따라서 피부에 있는 혈관을 팽창시킨다든지 해서 발생한 열을 밖으로 이제 빼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을 쭉 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체온이 감소한다면 그렇다면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혈관을 갖다가 수축시키든지 해가지고요. 체내의 열을 보관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체온이 상승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피드백의 고리가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40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 가볍게 좀 읽어보시고. 자,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조절 반응 기작 중에 이 체온이 뒷파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건요.
기본적인 내용이라 하니까. 지금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설정점은 37도시라고 할게요. 자, 이 설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상하부라고 했습니다. 시상하부라는 것은 뇌의 한 부분이에요. 뇌의 한 부분. 이름을 시상하부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시상이라는 곳 밑에 있기 때문에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나중에 이제 위치를 좀 정확하게 봅시다. 뇌의 한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설정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체온이 설정점보다 체온이 낮아집니다. 이 말은 이제 체온이 낮아진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설정점보다 체온이 낮아진 상황이죠. 설정점보다 체온이 낮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체온을 올려야겠죠? 그죠? 단순히 체온 하강했다 이렇게 말하면 설정점 대비된 얘기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 설정점 대비 체온이 어떤 상황인가. 그럼 이거 보면 체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열을 생산해야 될 거고요. 그죠? 열을 더 생산해야겠지? 네? 그리고 열을 방출할까, 보존할까? 보존해야 되고. 그죠? 열을 내가 몸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열을 손실을 줄여야 되고. 열을 생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떨림 열 생산. 떤다. 떠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으스스. 예? 이거죠. 그죠? 근육의 떨림을 이용한다. 오케이? 자, 비떨림 열 생산도 일어날 수가 있다. 떨지 않는데 열이 발생하니까 비떨림. 이거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자, 이것은 비짝물림 기작의 증가, 활성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비짝물림 기작 용어 기억납니까? 우리가 세포호흡이라는 거 공부했을 때, 자, 여기다 그려볼까요? 미토콘드리아에 내막이 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전자전달기가 있었고요. 여기 ATP 합성요소가 있었습니다. 전자전달기가 뭐 했습니까? H 플러스를 펌프질했죠?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이렇게 ATP 합성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새 나가는 거죠? 안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H 플러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비짝물린 단백질이 증가해요. 이 위치에.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ATP가 안 만들어지니까 물질은 더욱더 활발하게 하려고 할 텐데 ATP는 여전히 잘 안 만들어지고 물질은 활발하니까 열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이게 비짝물린 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죠? 요게 이제 이러합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기작에서 열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럼 체내에 이제 체온을 상승하려고 하겠지. 근데 손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커지니까 그거는 온도 안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열을 보존해야 되죠. 자, 열을 보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피부에 있는 혈관, 모세혈관에 수축. 이거 아까 방금 그림으로 봤던 거죠?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 그럼 이거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부에 있었던 열이 밖으로 나갈까? 잘 안 나가죠. 모세혈관이 수축되면 외부하고 만나는 어떤 면적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내에 열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기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할까요? 입을 뒤집어 쓰고 몸을 어떻게 하죠? 쫙 대자를 펴가지고 이러고 있나?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몸을 움츠려고 추워 이러잖아요. 그죠? 체표면적을 최소화시킨다. 체표면적을 최소화시킨다. 이것도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막는 기작인 거죠. 그죠? 자, 소름 돋는다. 뭐 잘 내진 않지만 소름 돋는다. 이것도 열을 보존하는 기작 중 하나입니다. 아니, 소름 돋는데 왜 열이 보존되지? 자,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털로 덮여 있었을 때 그 기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표면적이 털로 덮여 있었을 때 열을 안 잃어버리려고 이 털을 이렇게 세우는 기작이야. 소름 돋으면 이게 뭐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털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 털을 세우게 되면 공기층이 넓어지는 거니까 보온층이 생기는 거고 결국 체내에 있는 열을 손실하지 않거든요. 네? 땀 분비는 감소할까 증가할까? 감소하죠. 적재. 우리가 땀이 분비가 되면 표면적이 이렇게 쭉 땀으로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발열이 생기면서 그죠? 잘 잃어버릴 수 있는 거를 막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만약에 반대라면 어떻게 할까요? 설정점이 체온보다 더 낮아요. 그럼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이 기작이 반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는 저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40장 이걸 소개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중에 체온은 뒤에서 안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이거 워낙 중요한 얘기들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40장의 내용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은 41장으로 넘어갑시다. 41장은 동물과 영양, 소화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소화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토끼가 이렇게 이제 음식물을 먹어요. 자, 물리적 소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섭취, 즉 잘게 부수는 작용이다. 이를 이용해가지고 잘게 부수는 작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소화라는 작용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의 소화는 이 화학적 소화를 얘기한다. 자, 화학적 소화는 거대 분자를 단위체라는 걸로 쪼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단백질이라면 아미노산을 쪼개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단백질이 들어있어? 그럼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는 거죠.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그럼 뭘로 쪼개요? 단당류로 쪼개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중에 체구성 탄수화물은 못 쪼개요. 왜냐면 우리 체내의 소화효소가 체구성 탄수화물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체구성 탄수화물 뭐가 있었더라? 셀룰로스, 또 키틴, 이런 건 못 쪼개요. 그럼 뭘 쪼갠다고요? 저장성 탄수화물, 다당류. 뭐가 있었지? 녹말, 그리고 또 동물이 갖고 있는 거? 글리코겐. 녹말은 다시 둘로 나눠졌어요. 뭐하고 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자,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만 쪼갤 수 있다. 그럼 단당류가 될 거예요. 지방을 쪼갠다. 그러면 글리세롤과 지방산. 그다음에 핵산을 쪼갠다. 뉴클레오티드를 더 쪼갭니다. 뉴클레오시드, 인산 이런 걸 다 쪼개냅니다. 그런 것들을 체내로 흡수. 오케이? 그럼 이제 흡수 못한 것들 있죠? 뭐 체구성 다당류를 포함해서 쪼개지 못한 것들이나 흡수하지 못한 것들은 배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출제를 하는 포인트는 사실 여기죠. 소화가 어떻게 되느냐, 흡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화, 흡수의 포인트. 출제는 거의 여기서 다 나와요. 소화.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소화시킬 때도 위에서의 소화, 소장에서의 소화 두 가지가 거의 나옵니다. 그다음 흡수는 뭐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소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소화계는 앞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서
따로 뭐가 뭐 나오는지는 정리 안 해도 괜찮겠죠? 소화와 흡수가 나오는데 소화가 거의 나오는 거다. 자, 여기 소화관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표현된 게 이렇게 그림에 있네요. 음식물을 먹게 되면 먼저 입으로 들어오고 그 입에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 침샘이라는 소화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침이 분비가 되죠. 그럼 이 침샘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쪼갤 수 있는 애, 저장형 탄수화물 쪼개는 애. 걔가 이제 탄수화물 소화를 여기서 시작하게 되죠. 식도를 따라 가지고 위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음식물이 저장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2리터 가까이가 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도 뭐 그림에는 지금 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분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 분해가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위. 자,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물을 살짝 조금씩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 실질적인 소화죠. 자, 위에서 이렇게 싹 내려오게 되는 산성 음식물을 요게 간, 담낭은 쓸개, 췌장은 이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에 나오는 액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죠. 간은 담낭에 저장되는 쓸개즙이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쓸개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이라는 쓸개에 이렇게 싹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성 음식 딱 내려오게 되면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쓸개즙이 이렇게 싹 섞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음식물이 이 액들과 싹 이렇게 버물려지죠. 그럼 버물려지면 이거 소장이라는 게 7m 정도 되는데 쭉 따라 내려가면서 계속 분해가 되는 거예요. 다 분해가 되면 분해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소장 따라가면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 소장은 흡수, 즉 소화와 흡수를 하는데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는 장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흡수가 되지 않은 그 성분만 이렇게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물을 흡수하면 수분기가 많이 없어진 그러한 이제 배설물만이 밖으로 싹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실제 장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위에서 이렇게 살짝 이제 음식이 내려올 때,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 쓸개로부터 나오는 그 외분비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아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췌장인데, 췌장의 관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소장의 앞부분, 이 부분을 12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2장 쪽에서 버물려지게 되면 이렇게 소장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대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것은 확대를 한 그림인 것 같은데 위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음식을 먹으면 이 위에 저장이 되니까 관략근으로 양쪽에 쪼이게 되죠. 양쪽의 관략근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아래쪽 관략근이 살짝 이제 쪼임이 풀어지게 되면 위로부터 이렇게 이제 산성음식이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 소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12장이라고 부른다. 앞부분이 12지장. 12개의 손가락 길이만큼 길다. 손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12개. 같은 것 같은 길이. 25cm 정도 된다. 그 부분을 12장으로 부른다. 12장은 소장의 한 부분.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화에 대한 얘기에서 위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12장의 소화 이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에서는 위에서의 소화를 설명하려고 위에 그림이 싹 그려져 있습니다. 자, 위에 한 단면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자, 어떤 색깔이 세포가 제일 많지? 네, 분홍색. 자, 그 세포를 주세포라고 합니다. 주세포. 제일 많으니까. 그 주세포가 분비하는 건 뭐예요? 펩시노겐이라는 효소를 분비하는 거야. 이 빨간, 주황색의 세포, 요게, 분홍색의 세포가 펩시노겐이라는 효소를 분비하는 거야. 이게 주세포.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세포를 보이시죠? 노란색 세포를. 요게, 부세포입니다. 부세포. 자, 부세포 또는 벽세포라고 부르는데, 저 부세포라고 하는 저 세포들은 염산을 분비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래서 보시면은 주세포라고 하는 세포는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하고 얘는 염산을 분비해요. 부세포를 보면 염산을 분비합니다. HCl.
자, 이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자기 스스로가 단백질을 바로 분해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HCl이 와가지고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죠. 즉 pH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바뀌어요. 펩신이라는 걸로. 즉 자신이 효소인데 pH가 낮으면 자신의 일부 조각이 잘려나가면서 활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펩신이 되면 얘가 바로 분해하는 효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피곤해 하시니까 밥도 먹겠다, 그죠? 피곤해 하시죠? 자, 잠깐 필기해 봅시다. 졸릴 때는 필기한 게 제일 좋아. 자, 우리 위에서 소환하는데, 위에서 소화가 되는데, 세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주세포. 뭐 한다고요? 펩시노겐을 분비. 펩시노겐은 활성형, 불활성형? 불활성형. 얘 작용할 수가 없다. 아직은 작용할 수 없는 상태. 불활성형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있어야 한다고? 염산. 누가 분비해요? 부세포. 자, 부세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벽세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벽세포가 분비하는 것은 HCl을 분비하는 게 되죠. 자, HCl 역할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을 펩신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여러분? 원래 펩신 분비하면 안 돼? 왜 굳이? 예? 만약에 펩신을 원래부터 분비를 했다면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 얘가 주세포 안에 있을 때부터 펩신이라면 분비하는 주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다 분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 몸 안에 있을 때에는 뭐야? 단백질 분해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내놓으면 위에 내강, 위에 안쪽 공간에서 위산과 만났을 때, 즉 염산과 만났을 때 펩신이 되는 거니까 위에 안쪽 공간에서 단백질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만 분해하는 거지. 그렇죠? 응? 자, 그래도 위에 안쪽에 있어. 그럼 결국 여기에 있다는 건데 펩신이 여기는 공격 안 당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방법이 있겠죠? 그죠? 위벽은 보호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호하냐면, 세 번째, 점액분비세포가 있죠. 점액분비세포라는 애가 점액을 분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상세포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끈적끈적한 액을 내놓습니다. 단백질들로 또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액을 막 분비해 놓는 거지. 그럼 이 위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펩신이라는 것이 얘를 분해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세포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펩신 때문에. 3일이면 바뀌어요. 위벽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3일이면 싹 바뀔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위험한 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먹긴 해야 되고 소화는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HCl이 분비되었을 때 역할 두 번째 것은 살균작용. pH가 2거든요. 살 수 있겠어요? 다 못 살죠. 그죠? 사는 애가 있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얘는 염기성 액을 자기가 분비를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표면에다가. 그러니까 중화를 시켜요. 사는 애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감염되면 이거 윗속에 살 수 있다. 지 혼자 살면 괜찮은데 얘가 위세포들을 공격을 막 하니까 염증 반응이 막 생깁니다.
그게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안 좋으면 위암세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위암의 원인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은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 균이 감염되어 있다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없애려고 하지. 안 그러면 위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 염산이 있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죠. 단백질은 고온이거나 또는 pH가 낮거나 했을 때 변성이 잘 됩니다. 변성이 뭐지? 단백질이 이렇게 막 얽히고 꼬여가지고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것, 이런 걸 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백질의 분해가 용이해지죠. 쭉 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HCl이 단백질 분해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위에서의 소화에는 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것들도 더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세포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서는 뭐 살균 작용도 일어나는데, 또 단백질도 소화를 하는데, 그런 성분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군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성분들을 아래로 이렇게 싹 내려보내게 되겠죠? 자,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이렇게. 자, 산성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게 아마 41-16으로 되어 있던가요? 아, 이게 빠져 있구나. 이거 없네요. 이거 용어 교재 나오면서 이게 빠졌나 보다. 그죠? 제가 목련 교재 그림 따왔어요, 이건요. 자, 요거 그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산성 음식물 이렇게 싹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되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간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담즙이라고 하는 쓸개즙이 간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이자 또는 췌장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액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액이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액이 나오게 되면, 삼성 음식물을 소화를 싹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두 가지의 그 성분들을, 즉 쓸개즙과 췌장의 소화액을 나오도록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자, 그 호르몬은 여기 12장 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산성음식이 이렇게 싹 내려오게 되면 이 12장에 있는 세포들이 내분비 세포들이 있어서 호르몬을 내놓는다. 하나가 여기 세크레틴, 다른 하나가 콜레스토키닌, 이것도 콜레스토키닌입니다. 콜레스토키닌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할 거예요. 호르몬이니까. 혈액 따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췌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췌장에 있는 외분비 세포 중에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걸 분비하게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걔가 이렇게 싹 중탄산 나트륨을 분비하게 되어 있고, 콜레스토킨이라는 것은 양쪽에다 작용할 수가 있는데, 혈액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췌장으로 가거나 또는 이렇게 쓸개로 가죠. 자, 먼저 췌장 쪽에는 작용한다면 췌장에 역시 또 외분비 세포이긴 한데 소화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소화액을 분비하는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소화 효소가 이렇게 싹 나오게 되죠. 소화 효소액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콜레스토킨이 뒤로 가는데 쓸개즙이라는 것이 요 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요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콜레스토킨이 영향을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요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유화작용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방의 유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큰 게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을 이렇게 나누는 작용이에요. 그게 쓸개즙이 한다라는 거죠. 지방 덩어리가 있을 때 이렇게 지방 덩어리를 잘게 나누는 역할, 이걸 이제 쓸개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촉진하겠죠. 왜냐? 지방의 덩어리가 잘게 나누어지게 되면 표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표면이 넓어진다는 것은 가수분해 요소들이 작용하기 편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사항을 제가 좀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위에서의 소화 못지않게 우리가 12장의 소화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 내용을 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장의 내강 또는 12장 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화의 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왜 소장의 내강에서 소화라고 이제 적었냐면 위에서 산성 음식이 딱 내려오게 되면 12장 지역에서 소화액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물려진다고 그랬죠. 그 버물려진 것이 소장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려가면서 그 내강 안에서, 즉 공간 내강 안에서 계속 소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제가 소장의 내강에서의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산성 음식물이 내려오게 되면 (12장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2장에서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세크레틴, 다른 하나가 콜레스토키닌, CCK 이렇게 되죠. 자, 세크레틴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얘가 영향을 주는 것은 췌장입니다. 자,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에서는 중탄산 나트륨염 Na 플러스 HCO3-의 액을 분비하죠. 산성 음식물이 있는 지역에다가. 그러면 얘는 산성의 중화를 일으킨다. 염기성 액이니까. 여기 뭐 앞에 보면 HCO3- 이게 중탄산 이온이죠. 얘가 H 플러스 만나면 중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콜레스토키닌은 두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췌장, 하나는 이제 쓸개. 자, 췌장에서는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소화작용이죠. 자, 그때 이 소화액이 소화효소들을 말하는데 그 소화효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적어보면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지방을 분해한다 리파아제, 단백질을 분해한다 트립신 또는 키모트립신,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핵산을 분해한다 유클레아제. 결국 네 가지의 거대 분자를 다 분해하죠. 그죠? 즉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네 가지의 거대 분자를 다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은 몇몇 소에서 더 있습니다만 일단 네 가지의 거대 분자를 다 분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탄수화물의 소화를 하는 애들, 지방의 소화를 하는 애들, 단백질의 소화를 하는 애들, 그 다음에 핵산의 소화를 하는 애들을 적어봤어요. 자, 쓸개에 작용하게 되면 쓸개즙이 분비됩니다. 자, 쓸개즙의 분비가 일어나게 되면 자, 쓸개즙은 앞에 보셨죠? 지방 덩어리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여러분 소화가 아닙니다. 덩어리를 나누는 거지. 우리가 소화라고 표현한 것은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 분자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 소화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애들이 버물려지면서 소장 내강 따라 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걔도 다 쪼개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쪼개진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흡수가 돼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장의 상피세포를 이제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이제 잠깐 봤습니다. 이거 이후에 있는 내용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합시다.